마트 계산대 앞에서 가격표를 보는 순간 이유 모를 불안이 스칩니다. 분명 예전과 비슷하게 장을 봤는데 카드 결제 금액은 훨씬 커져 있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계속 불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우리의 지갑을 조용히 비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살아가면 평생 열심히 일해도 자산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꽤 불편하지만 직시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배경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지고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돈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착하지 않고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바로 그 이동 순서가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 누구에게 먼저 닿는지 살펴보면 경제에 숨겨진 구조가 보입니다.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공급하면 그 자금은 일반 가정으로 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기업 같은 거대한 통로를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한 인물이 바로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론이었습니다. 그는 금광이 발견된 지역에서 특이한 경제 현상을 발견했는데 금을 가장 먼저 손에 넣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금광 주변 상인과 토지 소유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돈을 가지고 토지와 물건을 미리 사들였고 시장에는 점차 돈이 퍼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끝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나중에 받았지만 이미 올라버린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먼저 받은 사람은 싼 가격에 자산을 확보했고 돈을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비싸진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돈이 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가 한쪽으로 이동한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원리가 현대 경제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금광 역할을 하는 곳은 중앙은행이며 각국의 통화 정책이 바로 돈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경기가 둔화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거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뉴스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돈이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지까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은행과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그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기관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빠르게 매입하면서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에서 투자 시장이 움직입니다. 대형 자산운용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주식 지수나 주요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의 상승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참여할 때는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상승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자금이 상당한 수익을 확보한 뒤라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발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동시에 생활 물가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외식비와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가계의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이때 노동자의 임금 상승 속도는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일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도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저축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경제 지표를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가의 자산 시장은 강하게 상승했는데 동시에 생활 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상승세를 이어갔고 자산 보유자의 부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많은 가정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 식료품 가격 상승이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이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문제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처음 만들어지는 위치와 그 돈이 이동하는 경로 자체가 이미 경제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금리 변화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떤 단계들을 거쳐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지 그 흐름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돈의 이동 경로를 이해하면
시장의 움직임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활 물가가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경제 뉴스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금리 인하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 같은 정책 발표가 단순한 경제 부양 신호가 아니라 자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는 언제나 더 빠르게 정보를 얻고 자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변하는 속도와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조언을 합니다. 경제를 이해하려면 숫자보다 흐름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어떤 시장에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런 변화가 생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면 경제의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은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돈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순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경제 뉴스와 시장 움직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위기로 느끼고 누군가는 기회로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양보다 돈의 흐름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자금이 어떤 길을 따라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